이 런던 같은 곳에서는 1인 가구의 전기료가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제일 심한 대륙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는 91%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은 겁니다. 아시아에 비해서도 유럽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위축되고 있는데 따라잡으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에서 올해 기자생활 20년 차를 맞은 손진석이라고 합니다. 유럽 경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였습니다. 엄청난 덩치, 엄청난 크기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2.5% 굉장히 어느 정도 순항을 했는데요. 작년에 유로존 또는 EU 다 0.4%씩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률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과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 뻥 터지면서 유럽에서 에너지 공급난이 생기고 전기료가 급등하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요. 물가가 높아지는 것도 다른 대륙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일 심한 대륙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런던 같은 곳에서는 1인 가구의 전기료가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까지 나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1인 가구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느끼게 되고 그런 어려움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교사노조, 의사노조가 계속 임금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제일 큰 항공사 루프트한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조종사들이 얼마 전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보조금을 줄이니까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도 벌이고 뭐 이런 사회적인 난맥상 같은 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991년 소련이 해체될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EU 27개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대였습니다. 28%대였는데 30년이 지난 2021년은 16%대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이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유럽이 그만 축소된 만큼 중국은 굉장히 올라갔죠. 이 1991년에서 2021년간의 30년 동안 중국은 1%대에서 18%대가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근데 미국은 어땠냐면 중국과 인도가 엄청나게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25% 안팎을 30년간 꾸준히 유지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은 건재하고 인도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유럽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도 유럽의 중심 국가고 유럽에서 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유럽의 5대국이 어디겠습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죠. 이 5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반에는 26%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가지고는 13%로 절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EU 전체가 쪼그라든 것보다 더 많이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유럽의 위상도 낮아지고 경제적 힘도 낮아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사실은 디지털 전환에서 유럽이 뒤처졌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해가지고 모바일 비즈니스 세상이 됐는데 그 미국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따라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거기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졌어요. 그럼 2장 3장 갈 때 그걸 따라잡기 정말 쉽지 않고 남은 더 앞서가고 자기는 더 뒤처지고 이럴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 유럽 경제가 디지털 전환이나 ICT 산업을 키우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늦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한 번 뒤처지니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AI,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ICT 산업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AI로 넘어가는 것 역시 유럽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잡으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요,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바일 기기부터 보자면 유럽의 모바일 기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3등분 돼 있어요. 애플이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 자생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가 미국 기업에 팔려간 이후로는 유럽에서 이렇게 모바일 기기를 좀 만들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파리 시내에서 지나다 보면은 이게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플이거나 아니면 삼성이거나 아니면 중국 제품이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요,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앱을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의 T맵에 해당되는 그 운전용 맵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흔히들 쓰는 게 영어로는 웨이즈, 불어로는 와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이즈라는 게 어떤 앱이냐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개발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게 유럽에서 만든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한 10년 전쯤에 구글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운전용 앱을 유럽 사람들이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어떤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이런 모바일 메신저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것도 역시 왓츠앱을 제일 많이 씁니다, 유럽 사람들. 근데 왓츠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얀쿰이라는 우크라이나 이민자가 미국에 가서 만든 거고요,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됐어요. 한 10년 전쯤에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메타의 계열사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사실 자생적인 디지털 기업 이런 걸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 시장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때도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는 91%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87%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점유율이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은 겁니다. 유럽이 완전히 안방을 내줬다. 유럽에도 자생적인 유럽 기업들 중에서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에 보면은 전통적인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나 세인스버리 같은 경우에 온라인 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테스코하고 세인스버리를 합쳐도 아마존 영국보다 매출이 더 작습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뭔가 일찌감치 유럽의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유럽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매출이 많은 이커머스 기업이 아마존 독일입니다. 2위가 어디냐면 아마존 영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 아마존이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만든 게 1995년이거든요. 근데 유럽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아마존이 만든 게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이 당시는 유럽에서는 이커머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을 텐데 아마존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아마존이란 게 유럽에서 얼마나 거대한 기업이 됐냐면, 유럽 전체 대륙에서 거대한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게 7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만 유럽에서 22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럽 친화적인 마케팅을 벌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제 포장용기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이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로컬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이라는 게 순전히 온라인 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대한 물류센터를 세우고 배달을 하고, 그래서 온 오프라인 병행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럽이 아마존에 거의 뺏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 이제 외국 기업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야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미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난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를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금이며 연금 보험료 같은 걸 많이 정부에서 걷어갑니다. 걷어가고 그거를 노후에
돌려줍니다. 이런 사회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젊었을 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사회 상류층이 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5%까지 됩니다. 사회 상류층으로 막 길을 쓰고 올라가기보다는 편하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여생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안정을 가져왔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수백 년 된 귀족 문화가 있는데 중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나 불만을 야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가 평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면서 사회적인 평형, 어떤 공식, 이게 이제 좀 흔들리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민자 문제라고 하는 게 가까운 과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온 게 130만 명인가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수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외에 있는 나라들끼리 싸우고, 계층 간에도 어떤 한 나라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나 중동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 안에 복지 시스템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질감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조금 커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유럽에 넘어와가지고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들이 예견을 하기를,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면 무슬림 인구 비중이 20%까지 달할 것을 싱크탱크들이 내다보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700만 명이 무슬림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기하는 여러 가지 갈등, 내국인과 이민자의 갈등, 그 내국인끼리 이민자를 얼마나 수용해야 되느냐를 놓고 벌이는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 수위가 높다고 봐야 되고요. 피식민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유럽에 옵니다. 근데 특히 프랑스가 그러는데요. 북아프리카의 옛날에 알제리나 모로코나 튀니지 같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많이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불어를 쓸 줄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돌을 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약간의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과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폭력 수위가 높은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대치만 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도 부셔버리고요, 거리에 있는 상점 같은 것도 부셔버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을 지불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민자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 발전이 옛날처럼 순조롭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민자들한테 조금 백인 주류 사회가 나눠줄 수 있는 몫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포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종교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은 게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아바야 같은 이제 무슬림 복장을 하고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오면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업을 듣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요. 급기야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아예 교복을 입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고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게 하고 경제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유럽 경제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빨리 변화를 못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럽이 굉장히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이었고, 사실 옛날보다 좀 못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우리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앞서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변화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화자원, 유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G7 국가 중에 4나라가 유럽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힘이 세다. 옛날보다는 비록 못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꼭 이뤄내야 되겠다는 어떤 필사적인 의지, 이런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 유럽의 변화가 더딘 기본적인 마음 자세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이 굴뚝 산업의 노동자들과 정치 세력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이제 이게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노동단체하고 결부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동단체들의 이익에 많이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도 있어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를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산업이 이렇게 뜨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굴뚝 산업을 줄이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굴뚝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는 직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의 전환을 빨리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한 100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고 그랬을 때 마부들이 자기네 직장을 잃는다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그 마부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만큼 자동차 산업 발전이 늦어지고 그런 나라는 뒤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식의 어떤 전환에 대한 속도, 이게 이제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럽에서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OECD 통계를 보면 전체 이제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의 비율이, 이게 보면은 프랑스가 한 2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6%포인트라고 하니까 엄청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 숫자로 치면은 수백만 개 차이거든요. 근데 민간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공공 부분이 크면은 민간의 이제 활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마련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무원들이 많냐면 전체 국민의 8.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중에 공무원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해도 2.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회가 둔탁하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비대한 이유, 이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민통치를 했다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때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어떤 제국주의에 빠져 있을 때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낡았어요, 유럽이. 유럽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보고 배울만 합니다. 근데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유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도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대가 있고 뭐 그 나라 안에서는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브레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 개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는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의 그 교육제도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국의 뭐 옥스브리지나 프랑스의 상위권 그랑제골 같은 경우도 어떤 연구활동이라든가 혁신을 창조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을 길러내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전히 옛날식으로요. 이렇다 보니까는 사회가 더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고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작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럽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18세기 이후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거는 이런 거죠. 왕정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먼저 확립을 했고요. 개인의 이익을 먼저 보호를 해줬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유럽이 앞서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유럽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자본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유럽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출에 의존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GDP 대비 대출의 비율이 85%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300%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미국에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을 통해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이런 곳에 굉장히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게 그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크게 뭉칫돈을 수요를 받아가지고 기술 개발 빨리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게 좋잖아요. 유럽은 그만큼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이 회사가 혁신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지를 않아요. 오로지 대출금을 해소를 잘 할 수 있냐 없냐 담보를 보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바일 기기나 ICT 산업 이런 게 빨리 됐던 거는 그만큼 자본시장에서 거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개발 이런 게 빨리 됐다. 근데 그 결과가 미국과 유럽의 격차를 키우고 유럽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간씩 조금씩 쇠퇴하면서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많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30년 사이에 1%대에서 18%대가 됐거든요. 그만큼 유럽이 많이 중국이 부상한 만큼 조금씩 미끄러졌는데요. 단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세계 30대 기업 이걸 보면은 미국 기업이 22개로 압도적이고요. 아시아 기업이 5개입니다. 근데 유럽 기업은 3개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네, 내시, LVMH라고 그러죠. 이 명품 기업이고요. 그리고 덴마크의 이제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3개 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 비해서도 유럽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위축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거든요. 인도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인테라고 하는 건 이 지리적 범위로 보면은 유럽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이제 이 국면을 타개를 하지 못하면 계속 세계의 중심에서 조금씩 좀 멀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유럽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보는 관점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네들이 좀 계몽해주고 계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좀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꾸 시시콜콜 큰형님처럼 이게 훈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뭐 쿠데타가 자주 벌어지고 막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간섭을 해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빚냐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 용병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항만, 도로, 철도 같은 SOC 사업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정권들이 자기네들한테 간섭을 하려고 하는 이제 유럽을 약간 멀리하고 자기네들이 뭐 쿠데타를 했건 뭘 했건 뭐 독재를 하건 시비를 한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하고 거기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유럽이 계속 명분을 찾고 있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실을 놓치는 게 나오는데요. 인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키플레이어가 이미 됐는데요. 작년에 단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인도 안에서 소수민족끼리 무력 충돌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계 소수민족에서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EU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그걸 중단하라고 세게 경고를 했는데 인도에서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아직도 식민지배 마인드가 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뭔가 자기네들 규범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자기네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안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미국에서는 이 인도의 소수민족 충돌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얘기 안 하거든요.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어떠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에너지 판매가 이제 위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인도에다가 많이 팔아요. 석유며 천연가스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눈 감아줍니다. 왜냐면 미국은 인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시아는 비상화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아시아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뭔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약간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만큼 유럽은 조금씩 더 위축될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